중국에 대해서 저희가 말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완전히 패러다임이 전환이 됐기 때문에 이전처럼 생각하다가는 저희가 아주 크게 다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과연 셀러분들께서, 브랜드를 운영하시는 대표님들께서 입점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 말이 보이시나요? 국내 시장 점유율 확대. 이 말은 중국이 원하는 큰 그림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좀 이따 설명을 다시 드려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말들 다들 잘 보내셨을까요? 날씨가 정말 너무 덥더라고요. 네, 오늘 진행하는 내용 중에서 궁금하신 내용이나 혹은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생각이 있다, 혹은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 거 이제 댓글로 남겨주시고 지금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이제 보시는 분들도 그런 거 보시면서 또 같이 생각도 해보고, 또 우리 브랜드는 어떻게 방향을 좀 잡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도 같이 고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같이 잘 대화도 나눠주시면서 채팅도 많이 써주시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은 이제 매주 일요일날 밤 9시에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그리고 브랜드들이 운영되고 있는 방식들, 그리고 무너지고 있는 브랜드의 어떤 특징들, 또 잘 되고 있는 브랜드의 특징들, 이런 것들 계속 비교하고 분석하고 또 적용해 볼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들 같이 고민해 보는 시간 만들 거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클릭해 주시면 저희가 이제 이 라이브 할 때 알림이 바로 가실 겁니다. 그러면 그때 딱 들어오셔서 참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시간대에 그 슈카월드라고 되게 큰 유튜버, 경제 유튜버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 경제 유튜브 또 시청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그래도 이번 일요일 시간대가 가장 좀 무난할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해서 그래도 나도 일요일날 저녁에 한번 지속적으로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자, 한 3분 정도 지나갔으니까요. 자, 이제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주 일요일 밤 9시에 진행이 되고요. 이제 저희 구성으로는 첫 번째는 브랜드 인사이트, 현황 분석이나 또 방안 제시, 그런 형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시간은 브랜드 대표님들을 위한 Q&A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Q&A는 제외하고요. 저희가 사전 질문을 받아서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모든 분들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면 좋긴 하겠지만, 저희가 보고 질문 중에 이거는 무조건 같이 공유를 좀 하고, 그리고 같이 얘기를 좀 나눠봐야겠다, 같이 좀 문제를 해결해 봐야 되겠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선별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 Q&A 사전 질문 조사를 또 신청하실 분들은 저희가 더보기란에 또 댓글로 이렇게 링크 달아 놓을 테니까, 이제 그런 거 나중에 이제 요거 라이브 끝나면 또 방송 보시면서 글 남기셔도 되니까요. 사전 질문지 작성을 해주시고 기다려 보시면 또 저희가 선별을 해서 그렇게 또 답변 드리는 시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좀 얘기를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는 대한민국 브랜드의 현 주소, 그리고 중국 거대 자본의 초안전, 이렇게 좀 주제를 잡아봤고요. 지금 굉장히 빠른 흐름들이 보이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좀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너지는 글로벌 브랜드 해서 이제 좀 가급적이면 저희 나라 브랜드도 좀 손을 대보려고 해요. 그래서 같이 이야기 좀 나눠보고 현재 좀 문제가 있는 브랜드들, 또 아쉽지만 또 고객들한테 잊혀지고 있는 브랜드들, 그런 것도 좀 잘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사실 이게 뭐 경제적인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복합적으로 일어나고 있긴 하지만, 또 저희가 보면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들을 배울 수 있으니까 계속 그런 부분도 같이 전달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고객 소비 기준 변화 방안,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어떤 고객들이 어떤 기준으로 소비를 하고 있는지를 좀 아셔야 그래도 대응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거 간략하게 준비를 해봤으니까 한번 보시면서 또 댓글도 달아주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라이브에 사용되는 모든 자료의 출처는 제가 댓글로 이렇게 링크는 전체적으로 달아 놓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보여드리는 이런 내용들, 또 기사들, 이런 거 자세하게 보고 싶으시면 직접 클릭하셔서 링크를 클릭하신 다음에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대한민국 경제 현주소, 중국 거대 자본의 초안전.
이렇게 제가 지금 적어놨는데, 초안전이라고 하면 한계를 초월한 전쟁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할 수 있다고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초한전이다 이렇게 해서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중국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경제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외에 있는 기업들을 사들이거나 혹은 투자를 많이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표님들도 아시겠지만 또 지금의 상황이 어느 정도 심각한 수준인지를 좀 알 수 있어야, 또 어느 정도의 카테고리에 깊숙하게 들어와 있는지를 알 수 있어야 이 정도까지 심각한 상황이면 우리도 이런 액션을 좀 취해야겠다, 뭐 이런 좀 그림들을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첫 번째 내용을 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건설 기업에 대해서 먼저 좀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저희는 경제 채널은 아니니까 가급적이면 너무 깊게 다루는 내용들은 좀 제외하고 전반적인 내용들, 그리고 저희한테 좀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좀 담아봤는데, 사실 건설 기업이라고 하면 경제적인 지표를 볼 때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벌써 641 이렇게 나오고 있고, 뭐 2010년, 2011년 이때 어려웠을 때 비교해도 벌써 이제 기록을 달성한 상태인데, 2025년 이제 상반기 지나갔고 하반기 돼가고 있는 상황인데 벌써 이제 300을 넘어가고 있고 아마도 600을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추측이 지배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보시면은 2024년 6월 6.1%로 최근 5년 사이 약 2배 가까이 급증했다, 이런 내용들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건설사들은 금융사가 무조건 껴있기 때문에 건설사 무너지면 뭐 무너질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굉장한 리스크가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건설사가 크게 무너짐에 따라서 또 낙수 효과로 굉장히 여러 업체들이 피해를 입고, 또 그렇게 여러 업체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대출이나 이런 것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대출을 갚지 못하는 그런 연쇄적인 현상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랑 상관이 없어도 상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카테고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길거리 다니시다 보면 되게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임대문이 이렇게 붙여져 있는 상가들이 상당히 많은 거를 보실 수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서울 미팅 있을 때는 가급적이면 차량을 안 타고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거나 또 걸을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직접 그런 골목을 들어가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때 되게 유행했던 골목인데 요즘 어떤가 해서 이제 들어가 보면 정말 좀 이렇게까지 비워도 되나 싶을 정도로 임대가 많이 붙어 있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 그럴 수도 있지 않은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속도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저희들 조금 10년 전 그 정도만 하더라도 어떤 특정 거리가 유행을 하면 그 유행의 주기가 조금 이어지는 기간들이 좀 길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어느 거리가 유행을 시작이 됐고, 그리고 또 다른 데선 유행이 빠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 유행이 빠진 거리들은 순식간에 임대가 다 빠져나가고 거리가 완전 횡 비어버리는 이런 속도들이 굉장히 빠르게 적용이 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어떤 특정 거리뿐만 아니라 뭐 강남대로라든지 신사역, 홍대라든지 이런 트래픽도 상당히 많고, 또 소비력이 있는 분들도 많이 오가는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강남대로에도 이렇게 공실률이 심하다라는 것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래프 보시면 서울 주요 상권 상가 공실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강남대로도 많이 올라가고 있고, 신사역도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대 합정 이런 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듣기만 해도 이미 상권들이 굉장히 괜찮은 곳들 자체가 굉장히 공실률이 짙어지고 있는 거를 보기만 하더라도 사실 지금 뭐 소비력이라든지 뭐 경제적으로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심화되고 있다, 이런 것들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밑에 보시면 뭐 소규모 상가 공실률이 5.27%로 코로나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다음은 개인 사업자 그리고 중소기업 연체율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대출건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것들은 또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좀 경기가 좋을 때는 저희가 투자의 목적으로, 또 때로는 확장의 목적으로 투자를 받고, 또 그렇게 투자로 인해서 또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들을 노려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연체율 같은 경우에는 이미 대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대출을 갚지 못한 상태들이 벌어지거나, 혹은 더 이상 대출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보여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2025년 1월 말에도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고 개인 사업자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까지 연체율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작년 비교해서 23조 원가량 늘어난 규모다. 이렇게 지금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금융권들도 엄청 긴장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최대한 대출을 안 해주려고 하고 있고 또 지금 정권이 바뀌어서 기업들의 어떤 지원이라든지 뭐 정부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연체율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치솟고 있고 사업을 운영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다니다 보면 안 힘들다고 하시는 대표님들이 없습니다. 정말 뭐 근데 이거는 경기가 좋았을 때도 항상 저희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지만 지금은 좀 매출이 잘 나고 있는 대표님들도 너무 힘들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니까 전체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그런 전반적인 어떤 경제의 흐름 우리가 잠깐 살펴봤다면 저희들이 판매자니까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 기업들이 너무 방만하게 경영한 건 아닌가? 또 너무 잘 되니까 그냥 현상 유지만 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또 정확하게 이유가 왜 이렇게 됐는지를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경제 채널은 아니니까 경제적으로 이래서 저래서 무조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짚어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어떤 큰 맥락을 봤을 때 저희가 꼭 알아야만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판매자 입장에서 생산자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중국에 대해서 저희가 말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중국이 지금 내수 시장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서 대한민국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지 못하는 영역까지, 알지 못한다기보다는 알려지지 않은 영역까지 굉장히 깊숙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에요.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는 경제 채널도 아니고 정치 채널도 아니고 철저하게 저희 생산자 입장에서 지금 사회 현상들이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이것을 기점으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방향성을 잡아보자라는 어떤 그런 핵심적인 가치로 이 컨텐츠를 발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이야기나 또 현상이나 뉴스나 이런 거 저희가 보여드릴 때 너무 너무 우 막 이렇게 프레임을 씌워서 보시면 이 사회적 현상을 우리 것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의 전략들을 세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성적으로나 혹은 뭔가 불안과 걱정과 이런 걸 너무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최대한 현실을 어떤 나와 있는 현실들을 직시하는 어떤 그런 컨텐츠로 좀 인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중국 이야기를 계속 해보면 지금 여러 기업들이 중국 자본들이 들어와 있고 이미 그리고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크래프톤, 넷마블, 시프트업, 카카오 게임즈 밑에 보시면 카카오 엔터 이런 식으로 카카오만 하더라도 벌써 3개 정도의 투자가 많이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2대 주주, 3대 주주 이 정도로 파워가 있는 수준의 어떤 금액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결정권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중국의 힘이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힘이 상당히 많이 뻗치고 있는 상황이고 K 콘텐츠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봤을 때 K 뷰티라든지 어떤 K과 관련된 어떤 콘텐츠 사업 그리고 제품 사업, 브랜드 사업 관련돼서도 충분히 영향력을 선사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들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SM이든 YG든 카카오든 전부 다 굉장히 많은 지분율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SK 렌트카, 롯데 렌탈, 사실 렌탈 시장 이쪽 카테고리에서는 거의 양대 그런 산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SK 렌트카도 엄청나게 큰 규모를 가지고 있고 롯데 렌탈도 마찬가지인데 SK 렌트카 같은 경우는 100% 이미 인수가 끝난 상태이고요. 롯데 렌탈은 6.2% 인수 예정입니다. 50%가 넘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지분율을 다 가져가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적극적으로 한국의 여러 카테고리에 손을 뻗치고 있고 가급적이면 100%까지 끌어올리는 이런 인수 활동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BYD도 들어오고 있고 샤오펑도 들어오고 있고 전기차 브랜드뿐만 아니라 아시겠지만 배터리 시장, 제조 관련된 그런 기술력이 있는 그런 시장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카테고리에 다 중국들이 뻗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들어오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 이게 최근의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여기 오른쪽 지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6년 정도부터 점점 중국에 저희 기업들이 들어가는 수가 줄어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꽤 오래 됐습니다. 사실 중국이 한국에 진출을 하겠다 마음 먹고 움직인 게 조금 역사가 있는 편인 것 같아서 이게 어떤 갑작스러운 이슈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2023년에는 2016년에 비해서 거의 절반도 안 되는 정도로 이렇게 신규 법인이 추가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한국 기업은 이전부터 중국에서 버티지 못하고 빠져나오고 있었는데 중국 기업은 이전부터 한국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진출하고 있습니다. 중국 내수 시장이 극도로 악화되고 있어서 그렇다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뭐 제 주변에도 중국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거나 또 뭐 무역을 하시거나 유통을 하시거나 여러 비즈니스를 하셨던 분들도 물론 중국이 공산국가라서 또 비즈니스 하기에는 조금 힘든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것을 떠나서 10년 전보다 훨씬 더 진출하기도 어렵고 유지하기도 어렵다는 말씀들을 정말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전에 어떤 중국에서 좀 큰 돈을 만지셨던 분들도 접고 나오시거나 또 매각을 하시고 나오시거나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어떤 좋은 기술력을 빌려서 중국에서 그런 것들 생산해주고 이런 생산 국가로만 사실 운영이 됐었다면 지금은 중국 내에서 충분한 기술력을 가지고 한국에 진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패러다임이 전환이 됐기 때문에 뭐 예전처럼 중국이 그냥 저가 시장에서 좀 강자로서 판을 키우고 그런 힘을 행사하고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지금 완전히 본인들의 어떤 브랜드를 가지고 충분히 밀고 들어올 수 있는 실력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전처럼 생각하다가는 저희가 아주 크게 다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이슈들도 최근에 많이 있었죠. 뭐 택가리 해가지고 여러 대한민국의 전자제품이라든지 뭐 태양광 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희 한국 브랜드 이름을 달고 수출이 되는데 자세히 뜯어봤더니 한국에서 제조한 것이 아니라 중국에 있는 양산품들을 가지고 와서 저희 한국 브랜드만 붙여서 그렇게 수출이 되거나 판매되는 기록들이 계속 이제 보여준다.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저희 한국의 어떤 제조력이라든지 기술력들이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치고 들어왔고 또 가격으로 시장을 무너뜨려 버리니까 저희 이 대한민국에 있는 제조업 기업들이 힘을 잃고 어쩔 수 없이 중국 제품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흘러갔거든요. 그래서 뭐 태양광도 마찬가지고 지금 보시겠지만 10조 시장 95%가 중국산이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사실상 어떤 특정 카테고리에 정해져 있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중국산이 굉장히 이전보다 더 확실하게 자리를 잡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택가리 이슈도 좀 크게 작용을 하고 있어서 밑에 보시면 이제 미국의 중국 관세 공격의 목적이 그런 또 있다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미국이 지금 전 세계를 재편해서 다시 한번 미국이 패권 국가로 쓰겠다라는 욕구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중국을 견제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택가리 이슈라든지 미국에 들어오는 것들이 중국 제품이 아닌 것처럼 해서 들어왔는데 뒤로 파고 보다 보니까 결국에는 다 중국 제품이었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중국산 택가리를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견제를 통한 미국 관세 협상을 위해서 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 한국도 여러 가지 관세 협상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긴 하지만 중국의 이런 영향력들이 굉장히 깊숙하게 침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거를 우리가 어느 정도 선까지 제재하고 뿌리를 뽑을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브랜드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기에도 브랜드 대표님들도 각자의 카테고리가 다르시지만 중국에서 자기 제품과 비슷하거나 혹은 완전 똑같은 제품들이 자꾸 보이기 시작하거나 그렇게 카피하는 현상들이 벌어지고 심지어 제품력도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치고 들어와 버리니까 이거는 법적으로 논쟁하자니 또 엄청난 지출이 있을 수밖에 없고 또 가만히 있자니 또 당할 수밖에 없고 지금 이런 굉장히 복합적인 어려움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깊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저희가 지금 이런 뉴스 다 날짜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3주 전, 17시간 전 뭐 이렇습니다. 최신 뉴스들이에요. 용산 땅도 뭐 사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부동산 시장도 중국인들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동산 시장의 어떤 그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사실 우리 대한민국 하면 어떤 게 제일 강력한 국가입니까? 이커머스죠. 이 쿠팡이 지배하고 있는 이 이커머스 시장, 사실 이전에는 뭐 여러 가지 플랫폼들이 있었지만 이 이커머스 시장이 가장 빠르게 발달됐고 지금 정말 당일 배송뿐만 아니라 새벽 배송까지 가능하는 그런 로켓 배송까지 가능한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사실 이커머스로는 강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사실은 이커머스에 대한 지대한 관심도 있고 지금도 뭐 알리바바, 테무 이런 거대 기업들이 한국에 적극적으로 진출을 하려고 상황을 만들고 있는데 저희가 이커머스를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브랜드를 운영하고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사람으로서 제품을 팔겠다 하면 이커머스를 끼지 않고는 절대 제품을 팔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거든요. 저희가 아무리 자사몰을 운영을 한다 하더라도 일단은 이 플랫폼에 입점을 한 상태에서 최대한 자사몰로 유입시키는 그런 과정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처음부터 자사몰을 가지고 고객들을 유입시키고 매출을 일으키는 것들은 상당히 플레이가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 트래픽이 많이 있는 곳에서 저희가 보통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이커머스가 저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조금 더 살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보시면 쿠팡이 얼마나 거대하냐라고 했을 때 저희가 생각하는 그 여러 가지 플랫폼들이 다 힘을 합쳐도 쿠팡을 이길 수가 없는 정도로 쿠팡이 지대한 영향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아마 쓱닷컴, 뭐 지마켓 이런 데들은 전부 다 쿠팡으로 흡수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매출이 떨어지고 있고 이거에 대한 더 이상 투자가 의미가 없지 않나 싶을 정도로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논의가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쿠팡에 다 흡수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쿠팡이 지배적으로 다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쿠팡 이용 안 하시는 분들이 사실 없잖아요. 지금 이제 50대, 60대, 뭐 심지어는 이제 60, 70대 어르신들까지도 쿠팡을 다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쿠팡은 정말 전 국민적인 그런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쿠팡이 오프라인 시장도 다 가져갔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마트도 지금 굉장히 어렵다는 뉴스들이 많이 퍼지고 있고 이마트도 어떤 탈출구를 찾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지만 쿠팡의 지배력 아래에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마트가 어떤 쓱닷컴이나 이런 걸로 최대한 온라인 플랫폼으로 활로를 찾고 싶어 해서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쿠팡의 어떤 그런 자본력이라든지 또 막 로켓 배송 이런 것까지 시스템화 시키면서 사실은 따라가기가 쉽지 않은 그런 구조로 되어 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쿠팡 그리고 쿠팡이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고 있다라는 거를 중국이 모를 리가 없겠죠. 그래서 중국이 지금 징둥닷컴, 알리바바, 뭐 테무 이런 분들을 모두 한국에 적극적으로 진출을 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진출을 시키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어떤 기업의 개인적인 목적이나 이런 운영 방법이나 이런 걸로 적극적으로 100% 운영되지는 않습니다.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정부의 어떤 입김도 있고 정부의 목적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중국 기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한국에 지금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뉴스를 보시면 최대 이커머스 징둥닷컴 해가지고 인천 물류센터 짓고 있다. 이런 거 보이시죠? 그래서 물류센터를 짓는다는 거는 확실하게 비용을 낮추겠다는 얘기고 그리고 로켓 배송처럼 하루 배송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더 많은 자본력으로 침투할 수 있기 때문에 더 큰 어떤 혜택을 주면서 손님을 다 빼가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뉴스만 보시더라도 쿠팡보다 거대한 물류 제국의 한국 기업들 러브콜 뭐 이렇게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물류 보조금을 뭐 지급을 하겠다, 또 뭐 수수료를 엄청나게 낮춰주겠다 이런 말들이 나올 수 있는 게 중국은 물론 이제 쿠팡도 해외 자본을 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성장한 그런 브랜드이긴 하지만 그런 기업이긴 하지만 중국은 정부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규모가 좀 차원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테무가 미국에 진출했을 때 그 말도 안 되는 조 단위의 마케팅 광고비를 썼던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 한국에 들어올 때도 아마 어마어마한 자본을 가지고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장악을 시작을 할 겁니다. 그리고 뭐 쓱닷컴부터 해서 여러 플랫폼들 그리고 나아가서는 쿠팡에 있는 그런 셀러분들까지 한 번에 다 긁어 모으기 위해서 굉장히 좋은 딜을 할 거예요.
지금도 적극적으로 표출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수수료 부분, 뭐 면제해주겠다 보시면은 뭐 무관세, 뭐 수수료 면제, 물류 보조금, 삼중 정책, 뭐 이런 것들 보이시잖아요. 이런 걸로 밀어붙일 겁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셀러분들께서 그래도 중국 제품을 쓰면 안 되지, 그래도 우리가 쿠팡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물론 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는 팔아야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매출이 제일 중요한 사람들인데 이런 좋은 혜택을 주고 플랫폼에 입점을 시키고 심지어 엄청난 마케팅 비용을 들여서 신규 고객도 모집을 하고 전체 플랫폼에 퍼져 있는 고객들을 쫙쫙 끌고 모아서 트래픽까지 만들어낼 텐데 과연 셀러분들께서, 브랜드를 운영하시는 대표님들께서 입점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이커머스의 플랫폼 싸움이냐라는 거를 떠나서 조금은 더 거대한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쿠팡보다 좋은 혹은 쿠팡처럼 괜찮은 플랫폼이 우리나라에 또 생기나 보다, 뭐 우리 판매처가 좀 늘어나면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해본 자료들을 제가 좀 가져와 봤어요. 중국 이커머스 주요 활용 방식 해가지고 이미 이제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쓰고 계시냐 했을 때 중국 이커머스의 입점에 국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운영하시는 분들이 65%가 됩니다. 그래서 요 말이 보이시나요? 국내 시장 점유율 확대. 이 말은 무의식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중국이 들어오면 얘네들이 확실히 시장 점유율을 가져가겠다라는 것들을 당연히 알고 있기 때문에 플랫폼에 입점을 해서 우리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어떤 플레이들을 좀 해보고 싶다라는 욕구들이 담겨져 있는 이 답변이거든요. 65%나 된다는 거는 이미 많은 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사용할 의지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거고, 심지어 이제 사용하고 또 구매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활용을 하고 싶다, 하겠다라는 의지를 표출을 하신 거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국내 진출 확대 대응 전략 이렇게 했는데 여러 가지 뭐 가격이나 해보겠다, 뭐 브랜드 마케팅을 강화해보겠다, 차별화된 제품을 개발해서 치고 들어오는 브랜드들을 다 밀어내보겠다, 프리미엄 전략을 사용해보겠다, 여러 가지 이런 고민들을 하고 계신데 사실상 이 모든 고민들이 의미가 없을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 이커머스가. 그래서 특별한 대응 전략이 없다라는 답변들이 아주 지배적이에요. 63%나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런 거에서 보면은 가격이나 하면 얼마나 낮출 수 있습니까? 저희가 중국을 이길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못하죠. 그러면 뭐 차별화된 제품 개발을 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혁신적인 어떤 말도 안 되는 기술력을 가지고 치고 나갈 수 있는 분야가 아니라면 웬만한 것들은 이제 중국에서 더 잘 만듭니다. 저희가 뭐 제조 강국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뭐 철강부터 해서 다 이제 뺏긴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의 어떤 차별화된 제품을 개발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만큼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한 대응 전략이 없다. 이런 답변들을 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중국 이커머스를 활용 중인 업체는 29.7%, 뭐 활용 경험은 없으나 추후 활용 의사를 밝힌 기업은 21.1%, 그리고 활용 경험 및 향후 활용 계획도 없다는 내용은 49.3% 이렇게 또 조사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거의 절반 정도는 의사가 있다. 내가 그래도 이 플랫폼을 한번 써보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중국이 원하는 큰 그림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조금 이따 설명을 다시 드려보겠습니다. 플랫폼은 자본으로 장악하는 것이 관건이에요. 그래서 이 중국 스타일이 장악을 하는 게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그냥 뭐 플랫폼끼리 전쟁해서 이렇게 좀 양분화해서 나눠 먹겠다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중국이 과연 대한민국 이커머스 플랫폼만 먹으려고 하는 걸까? 그냥 거기에서 적정하게 좀 손님 좀 빼와서 우리 플랫폼도 좀 잘 되게 하고 뭐 서로 약간 가격 경쟁도 하고 이 정도 구조로 가져가려고 하는 걸까? 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면 제 생각에는 절대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국은 예전 같지 않아요. 저희 뭐 어릴 때만 하더라도, 뭐 어릴 때도 아니죠. 뭐 20, 30대 때만 하더라도 중국 제품이다 하면 그래 뭐 일회용품이나 뭐 생활용품 같은 정도 그냥 뭐 쓸 수 있지, 뭐 괜찮지, 뭐 저가니까 사용해 볼 수 있지,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소비하시는 고객들은 중국이라는 그런
각인을 가지고 소비하지 않고요. 중국 브랜드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뭐 DJI나 뭐 샤오미나 이런 브랜드로 인식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또 그 제품들이 그 비슷한 카테고리의 경쟁사들이 가지고 있는 제품과 비교했을 때 떨어지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좋은 경우들이 많고 지금은 오히려 경쟁사들보다 뭐 미국에 있는 제품이든 뭐 어떤 제품이든 간에 훨씬 더 압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훨씬 더 쓰기 좋은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더 낮은 가격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중국 제품이다 라고 인식을 하진 않고요. 중국 브랜드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실 국가 브랜드라고 얘기했을 때 국가라고 딱 떠올렸을 때 거기에 떠오르는 브랜드들이 있거든요. 예전에는 뭐 독일이면 자동차 뭐 이런 게 있듯이. 근데 중국이 지금 그런 브랜드 이미지를 가져가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던 그 제조 강국이라는 느낌도 사실 중국한테 많이 뺏겼어요. 물론 중국도 제조 강국이었지만 기존에는 어떤 대형 브랜드가 있으면 중국에다 일을 맡겨서 거기서 생산하는 생산 국가로서의 어떤 그런 이미지가 있었다면 지금은 직접 생산해서 직접 브랜드를 만들고 직접 해외에 진출하고 수출하는 아주 굉장히 탄탄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중국으로 인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제 생각에는 플랫폼만 먹으려고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외국인이 한국에서 창업하면 뭐 6천만 원 이렇게 지원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들려오는 소식들을 들어보면 중국 분들이 적극적으로 한국에 들어와서 사업을 운영하고 또 법인을 세우고 중국 분들이 한국 브랜드를 한국에서 런칭하는 경우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3억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어떤 그런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조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국 분들이 이미 자본력이 있으니까 뭐 통장을 이렇게 임의로 좀 해서 보여준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뭐 100만 원이면 회사를 설립해주겠다 이런 광고들이 아주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한국으로 와서 한국의 어떤 사업자를 가지고 운영하겠다라고 들어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지금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플랫폼에 있는 셀러분들, 고객분들 이렇게 가져가려고 노력도 하겠지만 이 플랫폼이 장악력을 가지고 쿠팡만큼 성장하기 시작하면 이제는 중국이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브랜드를 적극적으로 이 플랫폼에 입점을 시키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오는 브랜드들은 한국에 있는 브랜드와 경쟁을 일부러 시킬 거예요. 그래서 뭐 똑같이는 안 하더라도 아주 비슷한 제품들, 아주 비슷한 브랜드를 만들어서 중국이 얼마든지 품질 좋고 가격을 떨어뜨려 버릴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비슷한 브랜드를 만들어서 다 밀어내기 시작할 겁니다. 소비자들은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 한국 제품이라고 소개를 하거나 혹은 중국 제품도 사실은 이미 한국에 들어와서 브랜드화돼서 판매하고 있는 한국 사장님들도 많기 때문에 중국이 내수 시장을 가지고 지금 플레이하기가 어려우니까 계속 좋은 브랜드를 만들어서 좋은 제품을 플랫폼에 입점시키고 한국에서 유통시키기 시작하면 한국에 있는 브랜드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은 절대 이길 수가 없는 구조가 되어버립니다. 정부의 어떤 탄탄한 지원력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제품력도 좋고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도 이미 높아져 버렸기 때문에 웬만한 브랜드들은 사실 경쟁하기 어려울 거예요. 지금도 쿠팡 상위 노출, 스마트 스토어 상위 노출 하려고 엄청난 돈을 쏟아부으면서 지금 경쟁을 하고 계신데 만약에 중국의 이커머스들이 정말 하루 배송 가능하고 로켓 배송 가능하고 이 플랫폼이 짜여지기 시작하고 급속도로 성장하기 시작하면 이제 브랜드는 사실상 힘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썸네일에도 달아놨죠. 한국 브랜드가 생존이 불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좀 굉장히 좀 슬픈 제가 주제를 달아놨는데 그 정도로 심각하다고 지금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렇게 좀 긴급하게 써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중국이 예전처럼 어떤 기술력이 좀 떨어지고 그냥 저가 상품 막 이렇게 막 확 뿌리듯이 그냥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크게 걱정될 건 없을 수도 있어요. 뭐 저희 워낙에 제조 강국이기도 하고 대한민국이 근데 이미 굉장히 많은 카테고리가 중국의 제조업을 뺏겼고 이제는 중국의 힘이 어마어마해졌기 때문에 과연 이전처럼 똑같은 현상이 벌어질까라고 생각했을 때 완전히 차원이 다른 현상이 벌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보시면 KBT 시장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밑에 그래프 보시면 저 시장 규모 자체는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수출권도 많고 또 대박을 치고 있는 브랜드들도 많기 때문에 굉장히 치고 올라가고 있는 시장의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성장률 자체는 사실상 좀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만나기 시작하면 사실 이제 고착화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폭발적인 어떤
브랜드가 나와서 엄청난 매출을 끌어올릴 수도 있어서 또 한 번에 더 성장을 할 수도 있겠지만, 또 기간이 어느 정도 좀 흘러갔고 이미 제이커브를 한번 그린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성장률이 저조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규모가 커질 만큼 또 그만큼 들어오시는 새로 하시는 또 대표님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더 경쟁이 치열해지고, 그걸로 인해서 성장률도 마찬가지고 시장 규모도 마찬가지고 계속 이렇게 쭉 그냥 급격한 성장세보다는 현상 유지가 되어가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위에 보시면 진입 쉬워도 생존이 어렵다, K뷰티에 1시간에 한 곳 폐업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올 정도로 지금 굉장히 치열한 시장인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지금도 잘하고 있는 것들은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이면에 수많은 업체들이 지금 낮아빠지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같이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이 이미 제조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치고 올라왔기 때문에 K뷰티 시장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전과 같지 않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미 되게 잘 나가고 있는 브랜드를 똑같이 만들어서 마치 자기 브랜드인 양 그렇게 판매하는 것들이 지금 적발이 돼서 중국 짝퉁이 들어오고 있다. 심지어는 저희 대표님들랑 얘기를 해보면은 대표님들 그 제품 이제 댓글 다시는 고객분들께서 이거 진짜 제품 맞냐? 자사몰에서 구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들이 나올 정도로 지금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에 빠지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브랜드는 아직까지 피해는 없는데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소비자분들도 중국의 어떤 짝퉁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들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만큼 K뷰티 시장도 굉장히 매력적이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적극적으로 지금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한국에 법인을 세우고 한국에 있는 K뷰티 어떤 제조업이라든지 제조 회사라든지 이런 데를 컨택을 해서 중국인 분들이 한국 브랜드를 한국에서 런칭하는 경우들이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외국인 분들이 적극적으로 들어와서 사업하는 영향도 좋긴 하지만, 이 중국이 들어오고 중국의 자본력이 들어온다는 것은 지배적인 어떤 현상들이 벌어진다는 거기 때문에 이 K뷰티 시장도 아마도 이제는 내부적으로 어떤 우리 그 브랜드사 대표님들끼리 경쟁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중국인 분들, 러시아 분들, 이렇게 주변 국가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의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한국 브랜드를 런칭하는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본력을 밀어붙이기 시작하면 더 어려워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나온 뉴스인데 신세계가 알리바바랑 합작법인을 한다, 이런 내용들이 또 한번 있었죠. 그래서 지금 대기업들도 중국의 자본이 없으면 힘들 정도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대기업이 중국이랑 손잡을 이유가 많지 않거든요. 예전에는 절대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지 않았어요. 신세계도 잘 나갔을 때가 있었고, 백화점도 잘 나갔을 때가 있었고, 오프라인 매장도 사람들이 매출이 잘 나왔었기 때문에 고객들도 많이 사용하셨던 그런 기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중국 자본이 없으면 쉽지 않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생기다 보니까 신세계도 이제 알리바바와 어떤 합작법인을 만들고 G마켓을 알리익스프레스와 이제 갖다 붙여서 쿠팡이랑 좀 견져보겠다, 이런 이제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저는 이게 100% 좋은 아이디어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중국 자본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것 자체가 어쨌든 힘을 빌리겠다는 거기 때문에, 보시면 이 G마켓이 갖고 있는 힘보다 알리익스프레스가 가지고 있는 힘이 더 크거든요. 그리고 압도적으로 더 빨리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G마켓도 어떻게 보면 알리익스프레스가 좀 지배하는 현상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좀 브랜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지금까지 굉장히 암울하고 중국이 들어와서 너무 힘들어지고 이런 내용들을 좀 다뤄봤는데, 제가 굳이 이렇게 중국 얘기를 많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대한민국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국가 중에서 중국이 가장 강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러시아나 일본이나 미국이나 다른 국가들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 중국만큼 이렇게 깊게 들어오는 국가는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현상으로
벌어질 것인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고민하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쭉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우리 브랜드는 뭐 중국이랑 크게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우리 브랜드가 중국 애들이랑 견졌을 때 그럼 우리가 뭐를 특이점을 가져갈 수 있을까, 어떤 특별함을 가져갈 수 있을까라는 거를 한 단계 더 깊게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 부분에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런 전략들을 깊게 고민해 보지 않으시면, 이제는 기존에는 우리가 그래도 뭐 가격 경쟁도 해볼 수 있었고, 자본력이 조금 있으면 뭐 광고를 더 태운다든지 여러 가지 좀 퍼포먼스적인 것들을 해서라도 우리의 매출을 좀 유지하고 끌어올릴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들끼리도 사실 지금은 쉽지 않은데, 여기에서 더 강력한 중국이라는 존재가 들어와 버렸어요. 들어올 거란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벗어나거나 이거를 이길 힘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글로벌 브랜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물론 이게 중국 때문에 다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영향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이키 이야기입니다. 나이키가 뭐 아실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지금 굉장히 힘들다는 거, 모르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긴 하겠지만 매출이 10% 줄고 이익이 44%나 감소했다. 또 나이키는 매출이 전년 대비 10% 줄어서 463억 달러로 떨어졌고, 이익은 44% 줄어서 32억 달러에 그쳤다. 뭐 나이키의 지난 한 해 매출 손실 약 51억에 달하는 한때 미국 시장에서 아디다스를 추월했던 언더아머의 연간 매출과 맞먹는 규모이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나이키 임원진 분들이 이런 걸 보신다면 굉장히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뉴스입니다. 야, 그래도 전설의 나이키가 언더아머하고 지금 연간 매출이 비슷하다고?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나이키가 사실 굉장히 마케팅도 잘하고 뭐 정말 본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 너무 많은 브랜드였거든요. 근데 어떻게 나이키가 이렇게 됐을까? 라는 것들을 좀 미리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리겠지만 나이키가 왜 무너졌을까? 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채널은 저희가 정보만 전달드리고 자 이제 아셨죠? 땡 하고 끝나는 채널이 아니고요. 같이 이거를 보시면서 왜 그런지, 그러면 우리한테는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지 라고 생각을 해보시는, 또 같이 토론도 해보고 같이 얘기해보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조금 더 한 단계 깊이 들어가셔서 생각을 좀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당연히 나이키 주식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아주 심각한 상황이 될 정도로 지금 바닥으로 떨어진 걸 보실 수 있어요. 뭐 나이키 투자자분들께서 지금 보고 계시면 또 안타까워 하실 수밖에 없는 그래프인데, 보시면 2022년까지, 그러니까 2021년 정도의 어떤 고점을 찍고 지금 내려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연도를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2021년 기점으로 쭉 빠지고 있는 것들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만큼 사실 나이키가 망할까 싶은 정말 거대 브랜드였는데 지금 이 정도로 떨어지고 있는 데는 이유가 있으니까 한번 계속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설의 나이키가 왜 무너지고 있을까? 이거를 나중에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도 한번 댓글을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한번 이거를 가지고 토론을 한번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관점에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나이키가 왜 무너졌을까? 자, 이 글로벌 호카 6년간 매출 추이, 여러분들 호카 온 홀딩, 온 러닝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브랜드가 요즘 잘 나가고 있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러닝 붐이니까 아마 모르는 분들은 많이는 안 계실 거예요. 다들 호카 신발, 온 신발, 좋아하시는 분들 하나씩은 다 갖고 계실 것 같은데, 매출을 보시면 한 2019년, 2020년 기점부터 해서 제이커브를 그리면서 확 올라갑니다. 그래서 호카도 러닝 브랜드로 많이 알려져 있고요. 온 러닝은 당연히 러닝 브랜드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부터 23년까지 영업이익 자체도 마이너스에서 이제 성장을 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체적인 매출도 굉장히 급성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요 그래프를 한번 잘 보세요. 2021년, 2020년 비슷비슷하죠? 네, 올라가서 보시면 2021년부터 떨어지는 것들이 보이십니다. 그래서 나이키가 집중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요런 브랜드들이 아주 쏙쏙쏙 잘 빼먹고 있었다라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그래프를 그렇게만 분석하기에는 약간의 또 문제가 있을 수 있긴 하겠지만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던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세계 스포츠 브랜드 판매율 변화를 보시면 온러닝이 상당히 많이 치고 올라가고 있고 뭐 룰루레몬, 뭐 데커스, 또 보시면 나이키, 아디다스 이 두 브랜드가 참 고대 공룡 기업이었는데 지금 참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 했을 때 정리를 해봤어요. 한번 세 가지로. 나이키가 세계 최고의 운동선수를 떠올리는 브랜드였잖아요. 뭐 타이거 우즈, 해리케인 이런 뭐 굴지의 어떤 연예인급의 어떤 스포츠 스타들을 데리고 계약을 하고 또 광고도 찍고 했었는데 뭐 타이거 우즈도 취소를 했고요. 해리케인도 마찬가지로 계약을 취소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는 슈퍼스타 이미지를 가지고 브랜드를 운영하는 것 자체가 힘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저희 대한민국도 또 물론 연예인 분들의 어떤 인플루언서적인 그런 효과들은 여전히 힘을 강력하게 발휘하고 있지만 이전만큼 어떤 연예인들이 소비했기 때문에 고객들이 막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막 저거는 꼭 사야 돼 하고 막 단체로 사고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나이키가 그런 광고로 먹고 살기에는 어려워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간과한 상태에서 현상 유지만 하지 않았을까. 이전에 잘 됐던 방법들을 고수하면서 빠르게 어떤 시대 흐름을 읽고 좀 변화를 했어야 되는데 기존에 워낙에 잘 됐던 브랜드이기 때문에 계속 그런 이미지를 주장하다가 조금 잘 안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오프라인 도매 매장을 과소평가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고객에게 직접 배송하는 방식을 선택을 하면서 좀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시는 지점들에게 조금 소홀히 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고 조금 고객이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게 사실 오프라인 매장인데 거기에 대한 어떤 투자나 또 집중이 좀 많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 히트작 재생산 이외에 차별화된 브랜드 이미지가 손실됐다. 이 부분도 사실 좀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유명한 어떤 히트작들을 계속 색깔만 바꾸거나 또 모양만 살짝 바꾸거나 이런 식으로 제품을 계속 내놓다 보니까 이제 어떤 충성 고객들조차도 나이키의 어떤 추종자 역할을 하기에는 이제 매력이 조금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분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뭐 호카, 뭐 온홀딩 이런 데도 마찬가지고 아예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카테고리가 분명하잖아요. 근데 나이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전방위적인 브랜드예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카테고리를 가지고 있고 굉장히 여러 분야의 좋은 신발들 또 의류들 뭐 여러 가지 운동 기구들 뭐 굉장히 많은 카테고리에 사업을 했던 브랜드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유지를 하다가 이제는 고객들이 조금 개인화되고 여러 가지 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객들의 선호도에 맞추지 못하고 계속 그런 여러 가지 카테고리를 두루두루 다루는 브랜드에서 유지되다가 이런 매니악한 것들을 좋아하는 고객들에게 호카와 온러닝 이런 부분들에게 뺏겼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걸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소개해드릴 브랜드는 조금 중국과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는 브랜드입니다. 이 고프로라는 아주 액션캠으로는 전설적인 그런 브랜드죠.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지금도 고프로 충성 고객들이 좀 있는 편이고요. 물론 뭐 여러 가지 액션캠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고프로만 한 게 뭐 있냐라고 했던 그런 강력한 브랜드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액션캠 하면 무조건 고프로 이랬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또 그래프가 2021년에 쭉 치고 올라갔다가 쭉 빠지는 게 보이시죠? 지금은 거의 이 정도면 상장 폐지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을 정도로 고프로가 아주 신나게 내려갔습니다. 신나게 내려갔다 온 표현이 좀 그렇네요.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바닥을 치고 올라오지 못하고 있어서 과연 회생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내려가 있는 상태인데 압도적인 기술력과 강력한 펜으로 성장을 한 굉장히 좋은 브랜드예요. 사실은 또 액션 캠을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선호했었고 또 이걸 액션 캠으로 찍는 문화 자체도 굳이 고프로가 어떤 광고비를 썼고 하지 않았어도 자체적으로 고객들이 생산하는 컨텐츠가 너무 좋은 게 많았기 때문에 고프로는 야 이거 진짜 공룡 기업이다. 너무 잘 될 수밖에 없다. 저도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고프로도 저도 사보고 써보기도 했었는데 굉장히 좋은 브랜드입니다.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 변곡점을 맞이하더니 주가가 이렇게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보시면 왜 무너지고 있을까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고프로가 액션캠의 황제에서 이제 빠지기 시작하면서 원래는 액션캠 시장의 80%를 점유하면서 굉장히 치고 올라갔던 그런 브랜드였는데 이 DJI라는 브랜드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완전히 판이 바뀝니다. 그래서 DJI 같은 경우들이 여러 가지 잘하는 부분들이 있긴 하겠지만 왜
고프로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냐라는 걸 한번 좀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는 드론 시장의 적극적인 진출을 실패했다. 고프로가 액션캠을 만들면서 자만에 빠졌던 것 같아요. 이 액션캠이라는 시장 자체를 본인들이 처음으로 만들었고 그 시장 자체를 완벽하게 장악을 했기 때문에 사실 액션캠 말고는 굳이 더 빠르게 뭔가 시대를 잡고 또 생산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아직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드론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지 못하면서 DJI가 조금 더 빠르게 진출하고 더 좋은 기술력으로 드론 시장을 장악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 고프로가 액션캠에 집중하고 있을 때, 그리고 이제 DJI가 조금 크기 시작하고 고프로가 DJI가 심상치 않은데 생각보다 매출이 얘네들 장난이 아닌데 시작했을 때 기술력과 인터페이스를 조금 더 발전을 시켰어야 되는데 좀 다른 부분에 계속 집중하면서 이 DJI에 계속 밀리게 됩니다. 그래서 써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더 이상은 DJI의 인터페이스나 이런 부분들을 따라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벌써 강력한 어떤 자본력과 마케팅 비용과 여러 가지 것들을 계속적으로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인플루언서 분들한테도 DJI가 얼마나 제품을 많이 뿌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 조금 잘 찍으신다 싶으면 적극적으로 가서 소통하고 보내드리고 찍어주세요 하고 광고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든 일련의 활동들이 벌어지면서도 너무 기술력도 좋고 제품도 좋고 인터페이스도 쓰기 너무 좋게끔 고객 친화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이 고프로가 따라갈 수 있는 속도의 영역을 벗어나 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따라가지 못하고 지금 주가가 완전 빠져버린 겁니다. 자, 그리고 미디어 기업으로 전환을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콘텐츠를 제작하고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는 어떤 하나의 어떤 고프로로 우리의 콘텐츠를 생산하는 미디어 기업으로 한번 커보겠다, 이렇게 방향을 잡았었는데 그게 타이밍도 안 맞았던 것 같고 고객들이 그렇게 원하는 방향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레드불스라든지 어떤 이런 데들과 어떤 콜라보를 하면서 그런 문화적인 것들을 더 탄탄하게 만들고 아무리 좋은 또 제품이 나와도 이런 문화와 어떤 매니악한 어떤 계속 주기적으로 갖고 가는 현상들을 있었어야 충성 고객들이 떠나지 않을 수 있는데, 고프로에서 딱히 끌고 가는 문화가 없다 보니까 이거를 비교했을 때 DJI를 써보신 분들은 고프로를 잊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존의 고프로 충성 고객들조차도 DJI에게 다 뺏겨버리게 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발적인 투자로 본질적인 액션캠 분야가 약화가 됐다. 이게 좀 아주 치명타였죠. 그래서 그러니까 나이키도 마찬가지고 이 산발적인 투자, 그러니까 뭐 두루두루 우리가 다 할 수 있다. 우리가 이제 잘 나가니까 좀 속도 좀 늦추고 천천히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도 좀 해가면서 뭐 미디어 시장도 한번 해보고 이런 방식으로 움직였더니 이 본질적인 부분에서 이제 중국이 치고 올라오면서 굉장히 약화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국내 브랜드는 어떨까요? 제가 요거는 준비를 하다가 야, 이거 좀 예민할 수 있겠는데 생각이 들어서 요거는 좀 제가 다음 라이브 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좀 예민한 내용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음 라이브 때 이제 가지고 와서 이제 비교도 해드리고 지금 잘 하고 있는 브랜드 그리고 좀 잊혀지고 있는 브랜드, 이런 국내 브랜드를 조금 다뤄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떤 제 개인적인 소견이 들어가기도 하겠지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좀 잘 고려해서 좀 영상을 좀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는 다음 라이브에서 한번 다뤄볼 거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는 고객 소비 기준 변화, 뭐 대응 방안, 이렇게 좀 제가 정의를 해봤습니다. 이번에 2025년도에 베스트 코리아 브랜드라고 해서 포럼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좀 발췌를 해와서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의 어마어마한 침투, 뭐 정말 지배적인 힘, 이런 것들이 지금 치고 들어오고 있고, 이 고객들도 많이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적응 못한 나이키 같은 굴지의 브랜드도 지금 엄청나게 나락을 떨어지고 있는 상황까지 여러분들이 보셨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들을 조금 깊게 고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의 방법을 그대로 사용해서는 저희가 버티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잠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브랜드 2025년 베스트 코리아 브랜드 발표, 이렇게 해서 이제 진행이 됐었는데요.
자, 브랜드 정반합을 주제로 성장하는 기업이 되기 위한 브랜드 전략 인사이트 제공. 이제 이런 식으로 조금 우리 이제 대한민국 브랜드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 될까라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대화를 나눈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대 브랜드 가치총액 230조 원 돌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됐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뭐 가치총액은 증가했을 수도 있겠지만 이 대한민국 브랜드의 매출 현황은 절대 좋지 않거든요. 아시겠지만 뭐 삼성이든 LG든 지금 굴지의 대기업들이 공채는 사라진 지 오래고요. 이제 공채로는 아예 뽑지도 않고 필요한 인력만 겨우겨우 그때 쓰는 상황이라고 주변에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공고사직이 이제 부서마다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분위기를 뭔가 야 우리 너무 잘하고 있어 라고 막 박수치기에는 좀 어폐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좋게 평가하기보다는 현실을 좀 직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저희들끼리 자축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은 지금 이미 벗어난 것 같습니다. 자축보다는 조금 현실을 직시하고 진짜 한번 체질 개편을 한번 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대기업들이 왜 이런 사회적인 현상에 빠르게 적응을 하지 못하냐라고 했을 때 사실은 임원분들이 계약직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당장의 매출이 중요하고 당장의 성과가 중요합니다. 임원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임원분들 밑에서 일하는 분들은 당연히 성과 위주로만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장기적인 어떤 플랜을 뭐 갖고 혁신적인 어떤 변화를 만들어낸다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플레이하기가 어려운 게 대기업 구조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뭔가 좀 우리가 타이밍도 놓치고 있고 정부의 탓만 하기에는 조금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들을 저도 봐왔던 사람이고 또 겪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같이 좀 변화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조금 더 뜯어보면 특히 브랜드와 비즈니스 전략이 단절되고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강조했다. 자, 그래서 영속할 수 있는 브랜드 지향점의 중요성. 두 번째는 고객 니즈에 대한 능동적 실험과 테스트. 세 번째, 퍼포먼스 마케팅과 브랜딩 간 균형. 그리고 네 번째, 유연한 브랜드 생태계 형성 방식. 다섯 번째, 브랜드 지향점에 기반한 어젠다 설정. 요런 5가지로 이제 우리 대한민국 브랜드가 앞으로 이런 방식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한번 깔끔하게 정리를 해봤어요. 근데 여러분들 보시기에 쉽게 이해가 되시지는 않으시지 않나요? 영속할 수 있는 브랜드 지향점, 고객 니즈 이제 이런 것을 봤을 때 조금 말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좀 쉽게 설명드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가장 쉬운 그림을 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5가지가 물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다 다른 내용이기도 하고 또 약간의 어떤 전문적인 지식들이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긴 하지만 여러분들께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 부분입니다. 저희 나라가 저희 고등학교 때 다닐 때만 하더라도 놀스페이스 패딩 유행이야 하면 전교생이 다 놀스페이스 패딩 입고 길거리에 막 시커먼 학생들이 돌아다녔잖아요. 그런 현상들이 지배적인 대한민국이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패션 위크 그 스트레이트 패션 사진이거든요. 물론 이제 패션 위크니까 다 각자의 어떤 좋아하는 취향들을 입고 나왔을 텐데 보시면은 되게 각자의 스타일들이 다 너무 개성이 다르시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좋아하는 거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브랜드를 소비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쪽에서 고민을 하셨던 것처럼 영속할 수 있는 브랜드의 지향점, 고객 니즈에 대한 능동적 실험과 테스트, 퍼포먼스 마케팅 브랜드 간의 균형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런 것들을 채우기 위한 시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패러다임이 전환이 됐기 때문에 이거를 인지하지 않고 그냥 이전의 방식을 쓰면서 광고 좀 태우고 다음 달에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올 거니까 이 정도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신다면 아까 말씀드린 중국의 강력한 진출로 인해서 강력한 지배력으로 인해서 저 멀리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매니악한 어떤 개인의 취향과 개인의 어떤 선택과 이런 것들을 본인 스스로가 추구하는 시대가 와버렸기 때문에 이거를 정확하게 캐치하고 조금 더 니치한 영역으로 들어가고 그러면 우리 브랜드가 이런 초개인화 시대에 맞춰서 우리 브랜드는 어떤 사람들한테 가장 핏이 맞을까? 그러면 정말 우리 브랜드의 제품이 그 핏이 맞는 고객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건가? 아니면 욕구를 채워줄 수 있나? 진짜 그분들이 원하는 제품인가? 라는 것들을 더 치밀하게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살아남을 수 있는 확률이 조금이라도 높아집니다.
왜냐면 이제는 그런 영역을 확고하게 잡고 팬덤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충성 고객을 가지고 있는 그걸 유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 중국에 가격 경쟁을 해서 이겨보겠다, 뭐 차별화된 제품을 가져서 이겨보겠다, 이런 얘기들 나오긴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초개인화 시대가 왔으니까 요거에 맞게끔 우리가 굉장히 조금 더 한 단계 내려가서 좀 고민도 해보고 생각도 해보고 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좋습니다. 지금 벌써 뭐 1시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몇 가지 조금 예를 가지고 왔어요. 사실 이게 여러 가지 브랜드들이 운영하고 있는 것들을 다 보여드릴 수는 있긴 하겠지만, 이게 우리 브랜드의 몸에 맞지 않는 방식일 수도 있거든요. 또 따라한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것도 아니고요. 이런 방식으로 똑같이 해봐야지, 그럼 우리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다 각자 브랜드가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장점도 다르고 또 단점도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랩데이트 해가지고 개인 맞춤형 리포트, 먼저 이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사용자들이 지난 1년 동안 플랫폼에서 즐겨들었던 음악, 팟캐스트, 오디오북 등을 결산하고 또 이 내용을 그 커뮤니티 안에서 서로 공유하고 막 얘기 나누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뭐 1등이 누구인지 이런 것도 이렇게 서로 대화도 나눠볼 수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뭔가 개인화되어 있는 것들, 그래서 내가 똑같은 플랫폼을 쓰지만 철저하게 나한테 맞는 어떤 커스터마이즈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누릴 수 있는 혜택들, 이런 부분들을 더 집중적으로 플랫폼 운영자들 혹은 이 서비스를 만드시는 분들은 그렇게 고민을 하고 계신다. 그래서 각각의 개인들의 욕구를 그분들에 맞게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충족시켜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이런 서비스를 만들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이키 같은 경우에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키 바이 유 해가지고 개인 맞춤형 서비스 고객 참여 문화라고 써놨는데, 이제 고객이 나이키 상품, 뭐 신발뿐만 아니라 스포츠웨어를 직접 디자인하고 개인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 말씀드리는 것들이 어떤 대표님들은 야, 이런 활동들이 뭐 매출에 영향이 있겠어?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매출에 영향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 매출로만 하면 평가하기는 어렵고요. 이거 자체가 어떤 문화가 형성이 되는 거고, 이런 씬에 끼고 싶어서 이 문화를 소비하는 문화가 생기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대기업에서, 심지어는 너무 잘 나가고 있는 스포티파이 같은 데서도 계속 서비스를 더 고도화시키고 있고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매출이 중요하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개인화되어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좀 진행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컨설팅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도 대표님들의 브랜드를 철저하게 분석을 하고 계속 얘기를 하면서 시도도 해보고 또 테스트도 해보고 고객들이랑 핏도 맞춰보고 고객들한테 직접 여쭤보고 참여하게끔 계속 독려하고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보셨던 것처럼 유연한 브랜드 생태계 형식의 방식을 선정을 해야 된다. 브랜드의 지향점을 기반한 어젠다를 설정하고 고객 니즈에 대한 능동적 실험과 테스트,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이 다 이런 어떤 그런 이유가 있고 또 결과적으로 어떤 것들 만들어 가야 될지에 대한 그 일맥상통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레고 아이디어스라는 건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개인 맞춤형 서비스 고객 참여 문화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이런 제품들을 직접 고객들이 개발하고 실제 제품으로 생산을 하고 또 거기에 참여했던 분들이 직접 구매해서 만들어 볼 수 있고, 이제 이런 것들까지 제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고에서 어떤 시리즈가 유행했다 해서 뭐 쫙 팔리고 이런 시즌이 지나간 걸 레고도 알고 있고 나이키도 알고 있고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그래도 지금의 방향성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하는 브랜드들은 다 그래서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문화를 어떻게 해서든 만들려고 하고 있고, 어떻게 해서든 제품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 보다는 어떻게 보면 본질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그런 것들 플러스 고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 또 그들이 계속 이런 문화에 참여해서 누릴 수 있는 혜택들, 이런 것들을 고도화시키고 있는 것들이 그래서 하고 있는 겁니다. 고객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런 문화에 끼고 싶어서 계속 레고를 소비하고 이런 구조를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깊게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라이브는 마무리가 된 것 같고요. 다음 라이브부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Q&A를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라이브에서 직접 질문을 받아서 답변을 드린다기보다는 저희가 사전에 질문을 받아서 그 질문들의 어떤 퀄리티라든지 또 긴급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라이브 때 설명을 드리는 방식으로 할 거니까, 오늘 이거 신청하신 다음에 제가 링크 밑에다 남겨드릴 테니까 거기서 우리 브랜드가 이런 것들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궁금합니다, 이런 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 라이브에서 말씀해 주신 이런 내용들은 어떻게 우리 브랜드가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을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질문해 주시면 잘 선별을 해서 내용을 잘 정리해서 다음 라이브 때 가지고 올 거니까요, 그런 것들 같이 누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자, 계속 이제 시청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댓글 달아주신 또 유저 2321 민님도 계시고, 여러 가지 또 노키아처럼 되겠네요, 뭐 이런 내용도 달아주시고 하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계속 이렇게 서로 대화가 주고받아져야 서로의 인사이트를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이런 것들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현술 대표님도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계속 지금 왔다 갔다 하시면서 지켜보신 분들 계실 텐데 또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내용은 저장돼서 나중에 또 재시청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요거 제가 또 편집을 해서 또 세분화된 내용들을 또 여러 채널로 또 발송을 할 예정이니까 그렇게 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또 주무셔야 또 내일 또 하루를 또 보내실 수 있으시니까 또 오늘 주무시면서 한번 오늘 내용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야, 이거 심상치 않다, 진짜 지금 제대로 움직여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시면서 깊게 생각을 해보시다가 주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